자, 심화이론 과정 33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281페이지예요. 자, 281페이지 하단에 약물 3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다. 이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투자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투자 가치는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는 뭐 수익이다, 편익이다, 다 같은 의미예요. 즉 장래 기대된 소득을 할인을 한 값이 바로 투자 가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밑에 할인율로 뭘 사용할 것인가? 할인율로는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배웠습니다. A라는 지금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하는 수익률은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죠. 지금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요구 수익이 다를 수가 있더라. 결국 요구 수익은 아주 주관적인 수익률이지요. 지금 요구 수익이 다를 수가 있더라. 그럼 할인율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투자 가치도 다를 수가 있다. 따라서 투자 가치는 아주 주관적 가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 가치는 주관적 가치입니까? 객관적 가치입니까? 그렇죠. 아주 주관적 가치다.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주관적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 가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여기 보세요. 장래 기대되는 소득이에요. 나에게 들어오는 부분이지요. 자, 현금 유입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를 할인율로 할인했다는 이야기는 현재 가치로 바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투자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장 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시장 가치는 것은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는 어떻게 볼 것인가? 저희들이 심화이론 과정 처음부터 우리가 배웠던 내용 있죠? 감정평가, 즉 가치평가라는 겁니다. 지금 감정평가, 즉 가치평가 3방식에 의해서 시장 가치를 구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히 임대용 부동산이다. 이것은 수익성 있는 부동산은 어떤지 수익 방식을 주로 활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튼 시장 가치는 가치평가 3방식 일 통해서 구한다 생각하시고 아주 객관적 가치다. 그래서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다라는 겁니다. 사실 감정평가 규칙 여기에 온다면 감정평가에서는 당연히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게 원칙이죠. 물론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이외의 가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은 시장 가치를 구하는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튼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다. 따라서 누구든지 이 금액을 지불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지불하는 건 뭡니까? 나로부터 나가는 거죠. 나가는 거. 따라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에서 간단하게 용어 설명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투자 가치는 뭡니까? 동일한 투자 아니할지라도 투자자마다 달라질 수 있는 아주 주관적 가치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고, 다음은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는 이야기예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이분 우리 활용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투자 가치, 시장 가치 모두가 현재 가치 성격이에요. 그럼 현재 가치 성격이지만 투자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성격이다. 시장 가치는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성격이라는 이야기. 그럼 자, 현재 가치로 나에게 들어온 돈, 나간 돈이 있다. 뭐가 더 커야 타당성가? 당연히 나에게 들어온 돈이 더 커야 되겠죠. 그래서 현금 유입의 현가가 더 크거나 같아야 타당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타당성이 있다. 투자로 채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타당성이 있다는 이야기.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결국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키고 남음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AT도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비교해보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결국 뭘로 합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281페이지 보세요. 자, 281페이지는 약물 3번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다. 소개되어 있죠? 편거로 1번입니다. 투자 가치입니다. 첫 번째 투자 가치란 대상우산이 특정한
투자자에 부여하는 주관적 가치를 말한다. 자, 이 부분 조심하자 그랬죠. 투자 가치는 어때? 주관적 가치다. 여기 크게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장래 기대된 소득이 있다. 또는 뭐 수익이 있다. 편익이 있다. 다 같은 거였죠. 할인율로 할인한 값이 뭐가 된 겁니까? 투자 가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는 상단에 편고로 2번입니다. 첫 번째 시장 가치란 대상자산이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스를 보세요. 박스 보시면 이미 우리가 배웠죠. 감정의 규칙, 여기에서는 시장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장 가치는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 등이 통상적 시장이지요.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공개된 후 그 대상 내용에 정통한 당사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의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의 가액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외울 수는 없다 그랬어요. 이런 게 규칙에서 어때? 시장 가치다,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고 하나만 딱 조심하자는 이야기예요. 자,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입니까? 통상적인 시장입니까? 그렇죠. 통상적인 시장이다. 이것만 조심을 좀 해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내 보니까 시장 가치는 그리고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된 객관적 가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고로 3번 한번 봅시다. 편고로 3번 시간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의 관계다 설명 다 됐죠? 동그라미 1번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당성이다. 채택이 되겠죠? 이는 결국 무슨 의미예요?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 이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작습니다. 이때는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기각이 되겠다. 이는 기대 수익률이 요것보다 어때? 작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투자 가치, 시장 가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는 파트예요.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 283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83페이지는 세 번째 챕터. 자, 위험의 처리 방법이다. 소개되고 있죠? 옆에다가 별표 4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별표 4개 해놓으시고, 사실 투자에는 위험이 따른다는 이야기예요. 여튼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방법도 아주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 교재 6가지 넣어드렸습니다. 먼저 양거를 1번 봅시다. 자,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위험이 있는 투자는 제외시켜버리겠다는 이야기. 그럼 어디만 투자하는 겁니까? 위험이 없는 투자는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때? 위험을 확실히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람쓰지 못하다는 이야기예요. 왜? 부동산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잖아요. 그럼 위험이 따른데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켜버리는 이야기는 부동산에 결국 투자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람쓰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간단히 살펴봅시다. 양호 1번. 첫 번째 중간쯤 보세요. 자, 위험이 있는 투자상은 제외하고 안전한 투자 대상만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또 1번 위험을 전혀 감수하지 않는 경우다. 따라서 위험이 된 대가, 위험 할증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오로지 시간이 된 대가, 무위험률밖에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뒤집은 투자자 수익률은 오로지 뭡니까? 무위험률 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투자자 수익률은 무위험률 뿐이다. 보시고, 다음 동그라미 2번 부동산 투자에서는 바람쓰지 못하다 그랬지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고로 2번입니다. 양고로 2번은 보수적 처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자, 보수적 처리 방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생하세요. 아주 보수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주 보수적이다, 소극적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보수적 때문에 가능한 수익을 높게 예측할까요? 낮게 예측할까요? 낮게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수익을 낮게 예측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수익을 낮게 예측한다 했으니까 예측은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다 할 수 있겠지요. 기대 수익률이다. 수익률 낮게 예측한다 했어요. 그럼 결국 기대 수익률 어때? 낮게니까 하향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함으로써 위험을 관리하는 기법이다 생각하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그럼 보수니까 아주 어때? 보수적, 소극적. 그래서 수익은 낮게 예측한다는 겁니다. 예측하니까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죠. 어떻게? 하향 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자, A 투자안이 있어요. A 투자안에 기대 수익률 계산을 해보겠는데, 이 기대 수익률은 어때? 예상된 수익과 예상 지출 일종의 계산으로 구한 수익률이죠. 그럼 수익과 지출 어떻게 잡느냐? 여기 따라서 기대 수익률의 최대치도
우리가 구해볼 수 있고, 중간치도 구해볼 수 있고, 최소치도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최대치는 20%입니다. 10%, 중간치는 15%고요. 최소치는 12%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같은 투자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있겠지요. 요구 수익률은 15%다라는 이야기예요. 15%다. 그럼 자, 벌써 이제 기대 수익률에 최대치를 적용합니다. 그럼 기대 수익률에 최대치를 적용한다라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 더 크잖아요. 이땐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되겠지요. 그러면 중간치를 적용합니다. 그럼 중간치를 적용하면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어때? 같죠? 이때도 타당성이 있다. 채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치를 적용하면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어때? 더 낮다는 이야기. 이때는 요구 수익률 충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타당성이 없다. 기각시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보수적 처리 방법에서는 어때? 가능한 수익을 어때? 낮게 예측한다 그랬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을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결국 기대 수익률의 최대치와 비교할까요? 최소치와 비교할까요? 그렇죠. 최소치와 비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와 비교하니까 이 투자는 어떻습니까? 기각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대 수익률 최소치가 그래서 16%예요. 16%인데 요구수익이 15%다.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는 어때?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가 요구수익률 크잖아요. 이때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투자이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용어만 잘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보수적 처리 방법은 아주 보수해서 가능한 수익은 어때? 낮게 예측한다. 그래서 기대 수익은 어때? 하향 조정하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봅시다. 이제 양고리 2번.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하는데 첫 번째를 한번 보세요. 투자 수익률 가능한 한 어떻게 낮게 예측한다 그랬지요. 낮게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낮게 예측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투자 결정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산출된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죠. 기대 수익률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어떻게 하향 조정을 통해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 세 가지를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익률을 가능한 낮게 예측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산출된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을 보수적으로 하면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다라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자, 투자 수익률의 최대치, 중간치, 최소치를 추계하여 최소 추계치를 판단 기준으로 삼는 방법이다. 자,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바로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 이걸 기준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 수익률의 최소치가 요구 수익률이 크다면 투자는 전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 처리방법은 위험을 상당수 회피할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기대 수익의 극대화는 달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사실 최대치를 적용을 했다면 이 같은 경우에는 채택이 되겠죠. 그렇지만 최소치를 적용하니까 어때? 기각이 돼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 수익의 극대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 단점은 있다. 그렇지만 위험을 상당 수준 회피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자, 위험 조정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데, 이때 우리가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이다 이 표현하면 우리는 뭘 떠올리겠습니까? 요구 수익률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위험 조정 할인율이라서는 자, 위험으로 조정된 할인율 수익률이다. 결국 위험을 고려한 수익률이 되겠지요.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요구 수익률이다. 이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에서는 장래에 기대되는 소득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장래 기대되는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하고자 한다는 결국 미래를 현재로 바꿔주는 거죠. 지금 미래를 현재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할인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할인율이 필요하더라. 이때 할인율로 뭘 사용하는 겁니까? 바로 위험 조정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위험 할인율, 즉 요구 수익률 사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때 이제 어떤 위험이 크면 클수록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원할 때, 할인율 어떻게 하냐, 이게 문제가 되겠죠. 사실, 이제 할인율로 뭘 쓴다 그랬어요? 위험적 할인율, 즉, 요구수익을 사용한다. 그럼 위험이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상승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할인율로 결국 요구수익을 사용하니까 위험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높은
이제 할인율을 적용해서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서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처로 바꿔줌으로써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는 이거 하나만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위험 조정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래서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낮은 잘못된 표현이에요.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이것만 주어지면 되겠어요. 사실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익은 상승하는 거죠. 이때 위험자 할인율, 즉 요구수익을 할인 쓰는 개념이니까 당연히 위험일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럼 여러분 교재해 봅시다. 양호 3번 첫 번째 중간점 보세요. 장래 기대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원할 때 위험한 투자일수록 높은 할인율 적용하는 방법이다. 나와있죠? 그래서 위험한 투자 어떻게 높은 할인율 적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가가 안정적이다 가져간다면 요구수는 무위험률에 위험 할증률 더해준 값이죠. 이게 위험조정 할인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양호 4번 민감도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자, 민감도 분석이다. 여기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같은 의미예요.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할 수 있는데, 자, 이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봅시다. 앞으로도 배우겠지만 순현가라든지 내부 수익률, 순현가는 NPV, 내부 수익률은 IRR 표현되는 거죠. 순현가나 내부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더란 이야기예요. 자, 먼저 임대료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은 공실률도 영향을 미치겠지요. 다음은 영업 경비라든지 세금 보유기한 등등 여러 요인들에서 순현가나 내부 수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순현가나 내부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이 요인들이더란 이야기예요. 이 요인들이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돼서, 자, 이 같은 요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변화돼서 순현가나 내부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와 같은 살펴보는 통계 기법을 가려서 우리가 민감도 분석이다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자, 이 요인들이 변치 않는다면, 순현가나 내부 수익은 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순현가나 내부 수익이 변해서는 이 요인들이 변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결국 이 요인들은 순현가나 내부 수익이 변하게 만드는 요인들이죠. 결국 뭐가 됩니까? 위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는 투입 요소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순현가나 내부 수익은 산출된 결과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처럼 위험 요소, 즉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된 결과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살펴보는 통계 기법이 바로 뭡니까? 민감도 분석 또는 감흥도 분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이유는 다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오로지 여기는 임대료가 3% 상승한다는 이야기야. 이처럼 임대료가 3%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자체가 수년가를 변하게 만들겠죠? 그럼 임대료가 3% 상승할 때 수년가는 얼마나 변할 것인가 살펴보니까 수년가 때 1% 상승하더라라는 이야기야. 이처럼 임대료가 3% 상승함에 따라서 순현가가 얼마나 변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는 통계기법이 바로 뭡니까? 민감도 분석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민감도서 이런 걸 통해서 임대료가 3% 상승 때 수익가 때 1% 증가한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다른 이유는 다 일정합니다. 일정한데 오로지 공실률만 3% 증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공실률이 3% 증가하면 당연히 순현가 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실률이 3% 증가했을 때 순현가에 어떤 영향을 살펴본 통계 기법이 뭡니까? 민감도 분석이 되겠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 을 통해서 공실률이 3% 증가하니까 순현가는 어떻습니까? 5% 감소하더라.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아주 단순한 사례지만 이 사례 통해서 보자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임대료 공실률 똑같이 3%가 변했습니다. 그렇다고 순현가에 영향을 미치는 건 같습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까?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이제 순현가의 변동으로 심하게 하면 할수록
그럼 수익가 변동이 어때? 심하면 심할수록 그만큼 어때? 위험은 크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요. 그럼 자, 이 간단한 이사를 본다면 수익가의 변동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건 임대료입니까? 공실률입니까? 공실률이다 알 수 있겠죠. 이런 걸 찾아내서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하는 기법이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민감도 분석이 된다 생각하시고 용어 정리 잘 해주시면서 우리 시험 굉장히 출제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이런 게 민감도 분석이다. 용어 정리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교재 한번 봅시다. 양월 4번 첫 번째로 봅시다. 자, 민감도 분석이란 대상 투자사업의 수익에 영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수익에 영향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이 바로 뭡니까? 여기는 임대료, 공실, 여경비 등등등이 되겠지요.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변함에 따라 투자사업에 대한 수년가 또는 내부 수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분석하는 통계적 기법일 수 있겠죠. 다른 말로 감흥도 분석이다.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동안의 1번 보세요. 투자 효과를 분석한 모형의 위험 요소 또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이처럼 위험 요소 또는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투자 결과치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 분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수익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요소를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사람 보니까 임대료와 공실료 뭐가 더 영향을 크게 미칩니까? 바로 공실료 이런 걸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하나 2번 봅시다. 미래 현금의 예측의 영향 요소 중, 미래 현금의 예측의 영향 요소들이 다 여기는 임대료, 공실, 여경비 이들이 되겠지요. 이들 중 하나만 변동시킬 때, 어때? 임대료 하나만 우리가 변동시켜봤잖아요. 근데 수익성이 어떻게 변동이 분석하면서 그 요소의 영향을 어때? 검토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변수들에서는 수익성에 영향을 준 변수들이 바로 뭔가 임대료, 공실, 여경비 이들이 되겠죠. 이들에 대해서는 민감도 분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4번 민감도 클수록 순현가나 내부순위 변동이 심하겠지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투자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감도 분석 말씀을 드렸고요. 4번 다섯 번째로 위험의 전가라는 게 있습니다. 위험의 전가다. 전가는 뭡니까? 떠넘기는 거죠. 결국 내가 안아야 될 위험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면서 위험을 처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된다는 겁니다. 참 위험의 전가도 크게 우리가 이제 계약에 의해서 위험을 전가하시는 방법이 있고 또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전가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생각합시다. 물가 상승인 만큼 임대료가 인상돼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어떤지 임대인 나는 임차인에게 물가 상승은 이걸 어때? 전가시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 사례가 되겠다. 또 화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위험을 어때? 전가시켜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보험에 의한 위험의 전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세요. 첫 번째 위험의 전가란 부담의 위험을 타인에게 이전시키는 방법을 말한다는 거죠. 물가 상승만큼 임대료의 인상되도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다? 위험의 전가에 속한다. 계약에 의한 위험의 전가가 되겠지요. 또한 투자에서 발생된 위험의 일부를 보험회사 등의 전가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도 한다.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서 위험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우겠지만 투자를 분산한다. 포트폴리오 구성은 또 위험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가 되겠지요. 예를 들어 투자자는 경쟁력 변화에 민감 업종인 단일 임차인보다는 다양한 업종의 임차인을 구성함으로써 사업 위험을 줄여볼 수가 있겠다. 결국 임차인도 다양한 업종으로 혼합해지 위험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도 여러 가지지만 우린 6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처리하고 관련 방법도 다양하다. 그래서 6가지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위험이 있는 투자를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었죠. 다음 보수적 처리 방법, 다음 위험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 민감도 분석, 위험의 전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등등등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내용은 잘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험의 처리 방법 이분도 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문 교재 285페이지를 봅시다. 285페이지는 예제가 들어있죠. 첫 번째 상단에 나온 예제는 제가 기본 이론에서 이렇게 풀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풀어보시기 바라겠고 하단에 나온 예제는 같이 한번 또 풀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위험 분석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가정한다. 다른 특별한 가정이 없으면 투자자 유형 뭡니까? 우리들 위험 회피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지요. 자, 동그라 1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위험과 수익은 비례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이야기 드렸죠.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그러면서 투자자 때 더 많은 걸 요구한다. 요구수는 상승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위험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 그래서 위험과 수익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따라서 1번 맞는 표현이 되겠지요. 2번 봅시다. 평균분산 결정법은 기대 수익률의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를 선택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이는 우리 잠시 다시 더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이에요. 다음 3번 봅시다. 보수적 예측 방법은, 자, 우리 여기서 보수적 처리 방법 배웠었죠? 즉, 보수적 예측 방법은 투자수의 추이치를 하향 조정함으로써, 자, 보수적 처리 방법이다. 그럼 아주 보수적이라는 이야기. 그럼 보수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수익은 낮게 예측한다 했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 어떻습니까? 하향 조정한다. 기가 잘했죠? 기대 수익률 하향 조정한다. 그래서 3번 질문 다시 보시면 투자 수익 추이치를 어때? 하향 조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조정한다. 그래서 미래 발생성 위험을 상당수 제거할 수 있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수적 처리 방법의 장점이 뭡니까? 위험을 상당수 회피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3번 맞는 표현이 되어 있고 4번 봅시다. 자, 위험 조정 할인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장래기 있는 소득을 현재치로 환산하는 경우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을 준다. 여기가 잘못되어 있네요. 우리 누차이지만 자, 어떤 이제 이처럼 자, 위험이 크면 클수록, 크면 클수록 투자자의 요구수는 상승한다. 결국 요구수율, 즉 위험적 할인율로 사용하기 때문에 결국 위험이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자 그랬지요. 클수록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뒷짐이 잘못됐죠? 위험한 투자일수록 낮은 할인율, 여기가 잘못됐죠? 낮으니까 높으니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4번이 잘못되어 있네요. 5번 봅시다. 투자 효과를 분석 모형의 투입 요소가 변함에 따라 그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걸 분석하는 기법이다. 자, 위에서 말했죠. 투입 요소, 위험 요소가 변함에 따라서 산출된 결과치에 어떤 영향을 분석하는 통계 기법을 뭐라고 했습니까? 민감도 또는 감흥도 분석이다. 편했죠? 그래서 앞지 보니까 민감도 분석이 나와있죠?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틀린 건 몇 번입니까? 4번 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 2절 부동산 투자의 위험과 수익이다. 이거는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여름 교재 28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286페이지는 3절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소개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는 이분을 학습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평균분산 결정법 여기서부터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번 챕터는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이걸 넣어드렸어요. 자, 여기 봅시다. 자, 지금 평균분산 결정법도 의사결정 내리는 하나의 통계 기법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예를 배웠습니다. A라는 하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A라는 하나의 투자에서 타당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위해서 어때? 우리가 기대 수익률과 요구수익을 비교해서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 크거나 같다는 타당성이다. 채택 의사 내릴 수 있겠죠? 또 A라는 투자에서 우리 오늘 배웠네요. 투자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때 타당성이다. 채택 의사 결정을 내릴 수가 있더라. 물론 투자 가치가 시장 가치보다 크다는 이야기는 이런 뭡니까? 기대 수익률이 요구수익 크다. 같은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A라는 하나의 투자만 있는 게 아니라 A, B, C, D 이처럼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처럼 여러 투자안이 있을 때 이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을 해보고자 한다. 이 같은 의사결정 내릴 수 있는 통계적 기법이 바로 뭡니까?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그래서 평균분산 결정법은 복수의 투자안이다. 상호 배타적인 복수의 투자안이다. 이때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내리는 통계적 기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평균분산 결정법에서는 먼저 수익률의 확률 분포가 정규분포한다 가정합니다. 가정은 크게 신경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수익률의 확률을 정규분포한다 가정하고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요. 다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한다는 겁니다. 주로 위험은 표준 편차를 많이 관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자,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였습니까?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 결국 분산
표준 편차는 뭘 측정합시다? 위험을 측정합시다 할 수 있겠네요. 자, 보세요. 기대 수익률은 뭘로부터 있습니까? 평균으로부터 구한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자, 위험은 어때?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구하겠다는 겁니다. 결국 이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을 구하고 분산 표준 편차로부터 위험을 구해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때 통계 기법이 바로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평균분산 결정법 여기서는 의사결정을 내리서 딱 두 가지만 고려한다. 뭡니까? 기대 수익률 위험이다. 참 기대 수익률 위험 딱 두 가지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리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때 먼저 우리는 이제 자 논리 좀 단순화시켜서 A와 B 두 개의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A와 B 두 투자인데 두 투자안 중에서 이제 어느 걸 선택하신가? 평균분산 결정법 여기에서 우리 의사결정 내려보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때 이제 평균분산 결정법 여기에서 A, B 중에 뭘 선택할 의사 내리서는 자 A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알아야 되겠죠. 또 B 투자의 기대 수익률과 위험을 알아야 된다는 것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A라는 투자안이 있다, B라는 투자안이 있다,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구해보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률 어떻게 그러신가? 자 사실 기대 수익률은 예상된 수익과 지출 일통해서 계산을 건 수익률이죠. 그렇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냐.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경제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현 수준 유지할 수 있고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다. 참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있겠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의 예상 수익률이 있더라. 예상 수익률을 곱하고 이를 모두 더해준 값이 바로 이제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이 된다. 선생님이 공식 외우려 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요령만 잘 계시면 되는 겁니다. 미래는 불확실한데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여러 상황이 발생할 때 이 발생할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 수익률을 곱하고 모두 더해준 값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설명드렸죠. 이 기호도 어떻게 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인다 했어요. 이 기호도 어떻게 있습니까? 시그마 이렇게 된서 것은 이건 대문자고요. 소문자가 의미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했죠. 이 기호는 뭡니까? 모두 더한다. 썸 이런 의미가 되겠고, 이 기호는 뭡니까? 소문자 시그마는 표준 편차 위험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셨는데 결국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발생 확률로 가중평균한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험을 또 구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위험을 구하는 건 깨끗이 포기한다. 아예 안 될 걸 빨리빨리 우리가 포기하자는 이야기요. 깨끗이 포기한다 생각하시고, 물론 우리 시험 때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한된 시간에 풀기도 어렵고 공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깨끗이 포기하고 기대 수익률만 구하는 연습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교재 간단히 살펴드립니다. 자, 286페이지 보세요. 자, 286페이지 보시면 이제 1번 챕터 평균분산 결정법이다 나와 있죠.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균분산 결정법 옆에다가는 별표 5개 해놓으시고요. 다음 양으로 1번 의입니다. 한 4줄 나와 있죠? 2번 이미 설명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편과로 1번입니다. 편과로 1번은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구하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 보시면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은 경상별 확률에 해당 상품의 경상별 추정 수익률 곱한 값을 모두 더하여 계산한 가중평균 수익률이다. 결국 미래는 불확실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생 확률 여기에다가 이때 예상수를 곱했을 때 모두 더한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별 투자의 기대 수익률 구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교재 보시면 연습 문제 다 소개가 되고 있죠. 자, 연습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가상적인 아파트 투자자별. 자, 아파트 투자자니까 하나의 투자안이 되겠지요. 미래의 경쟁력 조건에서 추정된 수익률 예상치가 아래와 같다 가져갈 때 기대 수익률은 그리고 하나의 투자에 대한 즉 개별 투자에 대한 기대 수익률 구하자라는 겁니다. 이때 경쟁력 변수가 나와 있죠. 뭡니까? 비관적이다. 그러면 앞으로 더 안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지요. 정상적일 것이다. 그럼 현 수준을 유지한다 생각하시고, 낙관적이다. 앞으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확률이 주어져 있지요.
확률이 주어져 있다는 이야기요. 비관적이다.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0%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상적이다. 60%. 낙관적이다. 20%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좀 확률이다. 사실은 우리 전문가가 되겠어는 이 확률도 다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우리 과정이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중개사 자격시험 합격을 나서 전문가 되기 위해서 또 스스로 공부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다 주어진다는 이야기예요. 주어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예상 수익률이다. 예상 수익이다. 주어져 있지요. 4%, 8%, 그리고 13%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조건 통해서 개별팀의 기대 수익을 구해보자. 그럼 우리 어떻게 건댔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발생할 확률이 있다는 겁니다. 비관적이다. 발생 확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이때 예상 수익 몇 프로입니까? 4%라는 이야기에서 발생할 확률의 예상 수익률 이걸 곱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자, 발생 확률의 예상 수익을 곱해 주겠다. 발생 확률의 예상 수익을 곱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해서 나온 값들이 있죠. 이 값들을 모두 더해준 게 바로 이제 개별팀의 기대 수익률이 되겠다. 그래서 요령만 잘 익히세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다. 발생할 확률에 이때 예상 수익을 곱해서 나온 값들을 모두 더한 것이다 생각하시고, 우리는 이제 메모리 기능 활용해서 한 방에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같이 메모리 기능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 켜시고요. 항상 우리가 새롭게 계산할 때는 A씨나 ON 이런 키를 눌러버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기능 활용할 때는 먼저 혹시 여기에 저장될지 모르니까, MC 몇 번 눌러버리자 그랬죠? MC 몇 번 누르시고요. 이제 그대로 또 따라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점이 곱하기, 점 04 M 플러스, 다음 점 6 곱하기 점 08 M 플러스, 다음 점이 곱하기 점 13 M 플러스, 그리고 이제 MR 눌러보시면 되겠죠. MR 눌러보시면 화면에 얼마 나옵니까? 0.08이다 나오죠? 0.몇 몇 프로입니까? 8.2%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요령만 해서 한 방에 계산해보자. 아주 시간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지요. 8.2%다. 이렇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 4번. 자, 8.2%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별팀의 기대 수익을 구해봤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측 페이지 보세요. 자, 287페이지입니다. 평월 2번. 위험이다 속였는데, 수익률의 확률표가 정반다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현배수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 분산 또는 표현배수는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박스에 공시 나와 있죠. 깨끗이 보게 한다 했어요. 신경 쓰지 말자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A투안의 기대 수익률도 위험도 구했습니다. B투안의 기대 수익률도 위험도 구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위험은 주로 이제 표면차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래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경우가 있겠지요. 자, 먼저 A투안과 B투안의 기대 수익률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더라. 그렇지만 A투안이 B투안보다 위험은 더 적은 경우다. 이런 경우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단지 두 가지만 활용하는 겁니다. 뭘 활용합니까? 기대 수익률과 위험, 딱 이 두 가지만 고려한다는 이야기예요. 고려한데 기대 수익률이 시험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동일하면 당연히 우리는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한다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같은 투자자의 유형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 자, 위험 회피형 투자자다라는 겁니다.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다 할 수 있겠죠? 결국은 평균의 결정도 당연히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전제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다라면 위험이 적은 투자니 위험이 큰 투자는 지배한다. 이런 표현을 쓰겠죠. 그럼 제가 결국 이때는 지배하는 투자안이 있고 지배당하는 투자안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사례는 뭐가 뭘 지배합니까? 기대 수익이 동일하면 당연히 위험이 적은 투자니 위험이 큰 투자를 지배하겠죠? 그럼 지배하는 건 A가 되고 지배당하는 건 B가 되겠죠. 그럼 B는 지배당하니까 결국은 투자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지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A가 남죠. 따라서 A를
A를 선택을 하게 된다. 이 같은 선택 원리를 가려서 우리가 어때? 지배 원리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배 원리다. 결국 평균산 결정법이라는 것은 평균산 결정법에서는 수익률의 확률부터 정규한다. 가정하에서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률, 분산 표준표에서 위험을 구한다는 얘기에서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지배 원리에 입각해서 의사결정 내리는 통계적인 기법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학자에 따라서는 평균산 결정법을 평균산 지배원리다 또는 지배원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는 1번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지배원리가 적용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또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A 투자안과 B 투자안의 위험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이때 우리가 기대 수익과 위험 딱 두 가지만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내려보자라는 겁니다. 밑에 보세요. 자, 위험이 같다라면 당연히 어때? 기대 수익이 높은 투자를 어때? 선택하겠죠. 그럼 이때도 모금을 지정하니까 기대 수익이 높은 A가 기대 수익이 낮은 어때?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이때도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는 지배당하니까 선택 대상에서 배제가 되겠죠. 남는 건 뭡니까? A가 된다. 그래서 A를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2번 케이스예요. 그럼 2번 케이스도 당연히 지배당은 배제시키고 하나를 선택할 수 있죠. 지배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 2번 두 가지 케이스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1번, 2번 두 가지 케이스는 뭡니까? 자,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거나 위험이 동일한 경우에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동일하면 당연히 위험이 적은 투자를 선택을 하겠지요. 위험이 더하면 기대 수익률이 높은 투자를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기대 수익률 위험도 다른 경우가 있더란 이야기. 자, 그래서 이제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률이 더 높습니다. 그렇지만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위험은 더 적다란 이야기예요. 자, 이때 우리가 이제 기대 수익률과 위험의 관계를 보면서 하나를 선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뭘 선택합니까? A를 선택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더 적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이 어때? 기대한다는 이야기죠. 더 적은 위험 부담하면서 더 높은 수익률이 기대 때문에 당연히 뭘 선택합니까? A를 선택한다 할 수 있도록 A가 B를 지배한다 할 수 있겠죠. 그럼 B는 지배당했으니까 선택 대상에서 배제가 되고 남는 A를 선택을 하게 된다.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이제 3번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럼 3번 케이스도 지배 원리는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된다라는 건 다음 이제 또 이런 경우가 있겠죠.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이 높고 A 투자안이 B 투자안보다 위험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안보다 기대 수익이 높고 위험도 크다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기대 수익률과 위험과의 관계를 벌여서 하나를 선택할 만한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그럼 이때는 이제 4번 케이스예요. 4번 이 케이스는 A와 B 중 지배당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배당한 게 없다란 이야기예요. 없다. 모두가 그럼 결국 지배를 하게 된다. 그럼 지배당하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A, B 중에서 투자해서 배제시킬 만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모두가 지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A, B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이제 평균설정법, 즉 지배원리의 한계점이 되는 것이다. 결국 4번 이 케이스는 지배원리가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사실 여보세요. 자, 1번, 자, 2번, 자, 3번 이 케이스는 어떻습니까? 지배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4번 이 케이스는 지배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배원리에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경우입니까? 자, 이처럼 어느 하나의 투자안이 다른 투자보다 기대 수익률이 높고 위험도 큰 경우다. 이때는 서로를 지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지배당이 없다. 모두가 지배를 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라는 한계점이 있다. 문제점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것은 평균설정법, 즉 지배원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지요.
자,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과거에는 우리 변동계수도 변이계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지만 실무에서는 최근에 변동계수 이런 표현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변동계수 이런 표현을 넣어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변이계수다 이 표현을 쓰는데 이제 실무에서 변동계수나 이 표현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난 2급 시험도 어때? 변동계수 이렇게 표현됐던 겁니다. 참 변동계수 또는 변이계수다, 상대 위험 계수다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투자자의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도 나오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도 나오게 되었다는 거.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이처럼 변동계수를 활용하겠다는 이야기야.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겠다. 포트폴리오 이론 나오겠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이 4번 이 케이스 때문이죠. 평균 저법 지배에 올려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다는 이야기. 이런 문제점을 극복해서 대안으로 등장된 것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기 보세요. 1번, 2번, 3번 이 케이스는 평균 저법 즉 지배의 원리에 입각해서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굳이 변동계수를 고려한다. 이런 거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다. 자, 1번, 2번, 3번 이 케이스는 지배의 원리가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4번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선택해서 우리가 이제 변동계수를 활용할 수도 있고 위험 회피 성향도 고려할 수 있고 포트폴리오 이론도 나오게 되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모의사 간혹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균상자법이 등장되었다. OX. X. 말이 잘못됐죠? 잘못됐다.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평균상자법, 즉 지배의 원리에 한계점이 있다는 이야기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된 게 바로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학습하기 전에 어때? 평균상자법 미리 지금 학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세요. 먼저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변동계수는 뭘 의미할 것인가? 자, 4번 이 케이스 봅시다. 이 케이스는 지배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랬죠? 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A와 B의 기대수준이 다르잖아요. 기대수준이 다르지만 기대수준을 똑같이 1로 맞춰버리겠다는 이야기야. 그럼 기대수준을 1로 맞춰놓고 위험을 얼마나 부담할 것인가 이걸 측정 없이 바로 뭡니까? 변동계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변동계수다. 다음 변동계수는 결국 기대수준을 1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기대수준을 단위당 자, 위험의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기대수준을 단위당 위험의 정도라서 1의 기대수준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하냐 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항상 우리가 식을 만들어버린 연습하지 않았어요. 항상 기준된 건 뭡니까? 분모값이죠. 그럼 1의 기대수준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나 부담 이 문제니까 기준된 건 뭡니까? 분모값. 분모는 뭐가 됩니까? 기대수율이 되겠지요. 기대수율이 되겠다. 그리고 분자는 뭡니까? 위험 표준 편차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제 표준 편차를 기대수율로 나눠서 어떻습니까? 변동계수를 구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자, 우리가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읍시다. 변동계수를 구해보니까 0.4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0.6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0.4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편의상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와이프 1분의 0.4다. 자, 0.6은 뭡니까? 1분의 0.6 할 수 있겠죠? 그럼 결국은 기대 수익을 1로 맞췄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기대 수익을 1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얼마 부담하는 이 문제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똑같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0.4 부담하는 게 유리합니까? 0.6 부담하는 게 유리합니까? 그렇죠? 똑같은 기대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위험을 적게 부담하는 게 유리하다. 0.4 부담하는 게 유리하겠죠. 따라서 변동계수는 높을수록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되겠다는 거면서 변동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한 투자안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지배 원리가에서 의사 내리지 못했어요. 이때 변동계수를 고려내면 변동계수가 높은 투자를 선택합니까? 낮은 투자를 선택합니까? 그렇죠? 낮은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변동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이번 이렇게 생각합시다. 같은 위험 회피형 투자자입니다.
같은 위험 회피형 또는 위험 혐오형 투자자예요. 그렇지만 성향에 따라서 지금 위험 회피형 투자도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요. 공격적 투자자가 있고 다음은 보수적 투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공격적 투자자, 보수적 투자자 모두가 어때? 위험 회피형이에요. 모두가 위험 회피형. 그러나 성향이 다르구나. 자, 여기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격적 투자자, 보수 투자자 모두가 어때? 위험 회피형이에요. 그러나 성향이 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공격 투자자는 말 그대로 공격적으로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위험 부담에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형이 되겠고, 보수적 투자자는 아주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어때? 더 적은 위험 부담에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보세요. 자,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4번 이 사례 보신다면 어때? 지배 원리에서는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가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해서 하나로 선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같은 위험 투자지만 공격적 투자가 있고 보수적 투자가 있다는 이야기야. 그럼 공격 투자는 4번 이 케이스에서 뭘 선택할까요? 더 많은 위험 부담하면서 높은 수익을 얻고자 하겠지요. A를 선호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보수적 투자는 더 적은 위험 부담하면서 낮은 수익을 얻고자 한다는 이야기예요. B를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 어떤지? 자, 지배 원리가 하면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었잖아요. 없었죠. 그렇지만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해서 공격투자는 A, 보수는 B 이럴 때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평균결제법, 즉 지배원리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대안으로 등장되게 뭡니까?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름 교재 287페이지 보세요. 자, 287페이지 하단에 평균 3번 지배의 원리다 나와 있죠?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배의 원리 이론 설명드렸고, 다음은 288페이지를 보세요. 288페이지는 상단에 박스가 있죠? 박스가 바로 우리는 여기서 설명드린 1번부터 4번까지 케이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양거래 2번 평균설계법의 한계점이 있다. 설명드렸죠? 다음 양월 3번 변동계수를 활용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동계수가 낮을수록, 즉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투자에다 그래서 변동계수는 낮을수록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양월 4번 위험 회피 성향을 고려해서 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정리해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연습 문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